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중국의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구체적으로는 아편 전쟁부터 해서 신해 혁명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 가지고 일본의 근대화와 대외 침략 과정,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서아시아 민족운동, 그리고 인도의 민족운동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볼 부분은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어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 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 정리입니다, 흐름 정리.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금 찾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 말 그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한 흐름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해 두시고 학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의 근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첫 번째 주제. 자, 어느 나라의 근대화? 일본의 근대화. 어떻게 해서 일본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지 살펴본데, 일본의 근대화를 볼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을 빼고는 일본의 근대화를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어떠한 정부였다? 바로 에도 막부였죠. 에도 막부, 그러니까 막부 체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에 이때 에도 막부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은 무슨 정책이었다?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세국 정책. 여러 대외 세력들이 접근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 일본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활동 세력들이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일반적으로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서양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러한 세국 정책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후 첫 번째로 이 일본을 갖다가 바로 개항을 시켰던 나라가 있겠죠. 바로 어느 나라가 되겠다?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일본을 갖다가 개항을 시켰던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항을 갖다가 시키게 되는 거죠. 초기에 1853년 6월 달에 이미 페리 제독이 미국 함선을 이끌고 일본에 들어와서 개항을 요구했고, 이에 1800 선생님이 금방 53 년이라고 했죠. 1853년에 54년에 미국과 드디어 개항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바로 그게 바로 무엇이다? 미일 화친 조약이란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1854 년도에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고, 이후 4년 뒤에 다시금 미일 수호 조약이란 것이 다시금 1858 년도에 이렇게 개항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들, 조약 내용들은 각자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일본의 개항을 제일 먼저 이렇게 시켰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는데, 이 조약은 평등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렇죠.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불평등 조약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조약을 갖다가 체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시기 때에 핵심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막부 중심으로, 누굴 중심으로?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막부 중심으로 개항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만 세력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누구다? 천황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이묘 세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개항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일본 산업의 붕괴라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일반적으로 다이묘 세력 중에서 일부 다이묘들 에도막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으로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조슈번이라든지 사스마분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 드디어 막부 체제가 붕괴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막부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누구 중심의,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덴노 정부라고 했을 건데, 이 덴노라는 말 자체가 천황을 갖다가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천황 중심의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중심, 즉 이걸 풀어 써 볼까? 그죠? 천황 중심의 어떤 국가가, 중앙 집권 국가가 새롭게 수립되게 되고, 이후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드디어 근대화 개혁이 추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 이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을 바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두 번째, 그걸 갖다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메이지 유신.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보면 폐번 치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폐지하고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 교과서에 따르면 다이묘의 권한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약화시키고, 혹은 다이묘의 지배권을 갖다가 없애고 지방을 직접 통치한다. 그대로 말 그대로 이 폐본이란 말이 다이묘의 권한을 없앤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치연이란 말이 직접 지방에 현을 설치해서 직접 다스리는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두 번째, 신분제를 갖다가 폐지하게 되는 거죠. 신분제, 기존에 있던 신분제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세 번째,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징병제라는 제도를 갖다가 실시합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왜 그러냐면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사무라이들이, 부사들이, 특권이 사라지면서 많은 무사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국가를 유지할 군인들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징병제를 갖다 실시하게 되고, 네 번째, 또한 세금을 거두는 제도인 조세제도를 개혁을 실시하고, 조세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 또한 그 외에도 근대적 혹은 뭐 공장이라든지 철도 건설 등과 같은 근대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근대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근대 학교를 설립을 한다든지, 근대 학교를 갖다가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개혁들이 실시가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제도가 모두에게 다 만족을 갖다가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더라. 특히 신분제의 폐지 같은 경우에는 무사들의 불만을 가져왔고, 징병제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것은 대표적인 정책이 되었다고 했죠. 특히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징병제를 갖다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과거의 무사들이 가졌던 특권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징병제만 실시가 되는 데 따른 불만이 생겼을 것이고, 무사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특권을 갖다가 내려놓고, 특히 일부 기존에 있던 조금 전에 봤던 뭐 사스마본이라든지 조슈변의 일부 무사들만 많은 특권을 갖다가 행사했을 때 있게 되자, 이에 따른 불만이 매우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세 번째,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유민권 운동이 발발을 하더라. 그래서 천부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자유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물론
많은 외국의 이런 자유주의 운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갖다가 받았겠죠. 그에 따라서 이 자유민권 운동에 따라서 첫 번째 대표적으로 어 납세자에게, 납세자에게 무엇을 부여한다? 참정권을 부여를 하게 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며, 세 번째,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회도 설립되게 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드디어 일본이 어떤 국가로 나아갔다? 바로 입헌 군주제 국가가 드디어 수립되었더라. 근데 천황 중심의 입헌 군주제 국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던 거죠. 오히려 헌법보다 누가 중심이 되는, 천황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국가로 나아가게 된 거죠. 참고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다시피 메이지 헌법에 대해서도 봤는데 메이지 헌법에 한계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메이지 헌법의 가장 크다란 한계점 중에 하나 바로 뭐다? 헌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더라? 천황에게 있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당했다는 점까지도 역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일본의 대외 침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어디의? 일본의 대외 침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시면 이때 홋카이도를 갖다가 침략해서 여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아이누족이죠. 그죠? 아이누족을 갖다가 아이누족을 몰아내고 일본인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킨다든지, 두 번째, 원래 육구 왕국이 있다고 했죠. 이 육구 왕국을 어떻게 했다? 육구 왕국을 갖다가 육크 책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큐를 갖다가 침략해서 역시 점령하고 여기에 뭘 설치했다? 오키나와 현을 갖다가 설치를 했더라. 그죠? 세 번째,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있겠죠. 조선에 있어서는 이때 조선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 운요호 사건이란 것을 일으켰고, 이를 바탕으로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또한 차후에는 청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무슨 전쟁이 발발했다? 청일 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무슨 조약이 체결되었다? 시모노 세키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더라.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러일 전쟁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러일 전쟁도 일으켜서 역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운이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를 바탕으로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포츠머스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 나갔더라. 이렇게 하면 일본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뭘 살펴봐야 되느냐?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부터 보도록 합시다. 인도. 자, 인도. 잠시만. 인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민족운동. 인도의 민족운동이 되겠죠. 인도라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무슨 국가? 무굴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무굴 제국이었고, 이때 무굴 제국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황제 두 분이 계시죠. 하나가 악바르 대제, 책에 따라서는 악바르 대제라고 하는 책도 있을 것이고 아크바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우랑제브 대제. 음. 이때 최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이 아우랑제브 사후에 무굴 제국이 분열기를 갖다가 이루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인도의 첫 번째 이렇게 혼란기를 접어들 때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벵골 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두고 드디어 이러한 혼란한 시기 때 접근했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18세기경에. 그래서 그 접근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국과 그리고 어디가 프랑스가 이 벵골 지역을 두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무슨 전투다? 플라시 전투가 이 벵골 지역을 두고 1757 년에 맞죠? 1757년 18 세기에 발발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도에서 이렇게 벵골 지역을 주고 영국과 프랑스가 플라시 전투를 갖다가 벌일 때 동일 시간대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7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그 미국 독립운동할 때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플라시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갖다가 거두게 되냐면 영국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 이때 영국이 직접 이 지역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이득권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간접적인 지배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후 인도 전역을 갖다가 동인도 회사가 거의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이때 원활한 지배를 갖다가 위해서 인도의 동인도 회사 즉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누구들을 고용하였다? 용병을 고용한다고 했죠. 용병을 고용하는데 이 용병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세포이라고 했습니다. 세포이라고 했고 이들이 차후에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갖다가 다스리면서 인도의 경제 정책이 또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특히 인도인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인도의 전통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거자 이 인도인들의 불만이 점점 강화되던 중에 이 세포이에게 지급되었던 총기가 변화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이 탄환 그죠? 탄환을 갖다가 둘러싼 이 기름종이 문제 그 기름에 소라든지 돼지 기름이 묻혀 있었고 그에 바로 이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봉기 좀 중요하겠죠. 바로 그 봉기를 뭐라 부른다? 세포이 항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인도 전통을 무시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항쟁이 일어나자 동인도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진압하기 어렵게 되자 드디어 영국이 직접 이를 갖다가 진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국이 직접 이 항쟁을 진압하는 데 나서게 되고 이후에 이제 영국이 이 무굴 제국을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이 무굴 제국의 명칭을 인도 제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인도 제국이 이제 수립되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세포의 항쟁의 결과는 따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줬을 겁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먼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인도의 전통을 무시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도를 통치하는 방법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 통치 개선법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영국이 직접 이제 인도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영국이
직접 인도를 통치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뭐라 부른다? 인도 제국이 수립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죠. 됐습니까? 하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영국이 이제 인도를 갖다가 직접 지면서 인도의 지배를 갖다 용이하기 위해서 친영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부른다? 바로 우리는 이 단체를 인도 국민회의라고 불렀죠. 초기에는 이 단체 누가 중심이 돼서 이 영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누구들을 바탕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초기에 무슨 단체였다? 친영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으로 인도인을 갖다가 분열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죠. 바로 무엇이 발표되었다? 벵골 분할령이 벵골 분할령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 인도 국민회의가 친영 단체에서 무슨 단체로 바뀌게 되었다? 반영 단체로 바뀌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반영 운동을 갖다가 이끌게 되고 이후에 인도 민족 운동의 중심적인 단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했던 반영 운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스와라지 그리고 스와 대시 운동이 있더라. 스와라지 운동은 인도의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 스와대시 운동은 이 운동이라고 했죠. 국산품 애용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인도 자체도 보시면 첫 번째 뭐 정리를 해 보자면 벵골 지역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전투 폴라시 전투. 이후에 영국이 승리하게 되었고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려졌다. 이후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원활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갖다가 고용했는데, 차후에 인도의 계속된 차별 대우와 인도 전통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세포의 항쟁이 발발을 하게 되었더라. 이후 이 세포의 항쟁이 발발하자 영국이 직접 이를 갖다가 진압하게 되었고, 이후 영국이 직접 인도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인도 제국이 수립되게 되었다. 이후 인도의 원활한 지배를 위해서 친영 단체인 인도 국민회의를 갖다 구성해서 인도인의 분열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벵골 분할령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친영 단체에서 반영 단체로 변화되게 됐고, 이때 펼쳤던 대표적인 반영 운동으로 스와라지와 스와데시가 있더라. 이 정도 하면 인도도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어느 나라의 민족운동을 보겠냐?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자, 화면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자, 동남아시아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이 오늘 좀 간단하죠.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자,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먼저 지도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이 인도가 되겠죠. 지도의 비율이 조금 인도를 조금 상대적으로 좀 크게 그린 듯한다. 어쨌든 보면, 자, 인도를 갖다가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영국이 여기를 갖다가 지배하죠. 초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인도의 지배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으나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이에 프랑스가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죠. 여기가 바로 어디다? 여기를 보면 선생님은
얘기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선생님이 체크를 한 부분 안 보이겠죠. 인도 차이나 반도를 갖다가 어 프랑스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라가 어디가 되겠다? 베트남이 되겠죠. 잘 안 보이겠네. 빨간색으로 해 볼까? 자 봅시다. 여기가 베트남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뭐 캄보디아 그죠? 색깔을 갖다가 여기가 캄보디아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식민지화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쯤에 그다음에 라오스 이렇게 되겠죠. 이 지역을 갖다가 잠깐만 터치가 자 이 지역이 라오스 이렇게 되는데 베라캄 이 지역을 어느 나라가 이제 식민지화하게 되더라? 프랑스가 식민지화하게 되고 프랑스는 이 지역을 인도 차이나 연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을 식민지화했던 거죠. 그에 다시금 또다시 영국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이 바로 어디다? 미얀마라고 했죠. 미얀마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또 그 밑에도 말레이시아도 식민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을 영국이 또 식민지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외들 나라들을 갖다 조금 또 살펴보면 그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을 또 식민지화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섬이 4개. 무슨 나라? 네덜란드가. 여기는 참고로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인도네시아인데 여기를 식민지화했던 나라가 네덜란드. 이렇게 되고 또 굳이 더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또 있던 이 작은 뭐 작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고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다? 필리핀이죠. 여기를 갖다가 또 어느 나라가 식민지화하고 있냐면 에스파냐가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화되어 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드디어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볼 나라가 조금 전에 봤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바로 베트남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짧게 그냥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대표적인 두 운동이 일어나죠. 첫 번째 건왕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황 운동 같은 경우는 즉 프랑스의 이때 왕조가 응우의 왕조입니다. 응우의 왕조인데 이때 말 그대로 "황실을 보호해라." 이렇게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황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베트남의 민족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바로 판보이 쩌우에 의해서 판보이 쩌우에 의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독류 운동이 일어났다. 말 그대로 동쪽으로 유학을 보내는 운동이라고 했죠. 여기서 동쪽은 어느 나라를 의미한다? 일본으로 말하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운동.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이유는 말 그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거의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고 그들을 배워서 베트남도 근대화시켜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나라의 방해로 실패로 끝났다? 프랑스의 방해로 인해서 민족운동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알아둬야 될 나라가 두 번째 책대로 하면 필리핀이 되겠죠. 참고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필리핀은 원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민족운동 단체로 필리핀 연맹이라는 단체가 조직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연맹이라는 단체가 조직되어서 추후에
독립운동 비밀 조직인 카티푸난까지 조직되게 되는 거죠. 카티푸난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인물 정도, 한 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바로 이러한 필리핀 연맹을 조직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다고 했죠? 바로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호세 리살. 호세 리살. 호세 리살. 이 사람 스페인에도 유학도 갔다 오고 원래는 의사였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적었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오. 어 그런 책도 만들어내다시피 독립운동을 활발히 여기서 만나는 나를 만지지 마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섭을 하지 마라.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민족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 리살. 그리고 또 차후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어디에 지원을 받아서 미국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고, 이후에 드디어 필리핀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드디어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수립되죠. 그래서 필리핀 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되더라.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가 되겠다? 필리핀 공화국 수립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기날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미국이 의해서 다시 공격해 들어와서 필리핀을 갖다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인도네시아 보도록 합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이때 민족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단체로 이슬람 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더라. 이슬람 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했다.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하나 나옵니다. 아직까지 체크를 안 해주는데 바로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나라. 원래 타이였죠? 타이. 네 번째 타이. 태국이 되겠습니다. 태국이 있는데, 태국은 지금 보다시피 딱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는 중간적인 지대에서 완충지대라고도 부르죠. 완충지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주로 외교 정책을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외교 정책 등을 통해서 독립이라든지 근대화 운동을 갖다가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누가 되겠다? 쫄랑롱꼰이 되겠다. 그죠? 쫄랄롱꼰이 활약을 해서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어디가 되겠다? 그죠? 타이 혹은 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도 이제 끝이 났고, 서아시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서아시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펜이 자,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서아시아 민족 운동 보도록 합시다. 서아시아 민족 운동. 서아시아는 19세기까지 대다수의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죠.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화되자 많은 나라에서 이제 민족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바로 우리가 와하브 운동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와하브 운동.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운동을 갖다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수 이슬람 회복 운동. 풀었으면
초기의 이슬람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이 만들어졌던 혹은 정통 칼리프 시대의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 운동이 민족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더라. 그리고 참고로 이 와하브 운동을 갖다가 지원했던 가문이 사우드 가문이라고 있더라. 이거 정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운동은 누구에게 진압되고 마냐면 바로 이집트의 총리였던, 자 이거는 이집트하고 그대로 연결되겠죠. 이집트의 총리였던 바로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서,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서 이 운동이 진압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무함마드 알리가 이 와하브 운동을 진압하는 대가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권을 획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서 이집트가 바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였더라. 하지만 이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재정적 확보라든지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바로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개발을 갖다 실시하였고, 하지만 이 수에즈 운하 개발 과정 속에 어 재정적인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많은 차관을 갖다가 외채를 갖다가 빌리게 되었고, 이후 이 수에즈 운하 개발 과정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깊숙이 내정이 간섭되게 되었더라. 이 정도 내정 간섭을 받게 되자 이에 예 바로 이집트의 청년 장교였던 우라비에서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이집트인의 이집트라는 구호를 내걸고 봉기가 일어났으나 차후 영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끝내 진압되고 말았다.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나라가 바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겠죠. 바로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스만 제국. 조금 전에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19세기 접어들게 되면서 제국의 힘이 크게 약화되고, 그 와중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고, 또 나머지 국가들도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 운동이 일어나자 근대화 개혁을 갖다가 실시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에서는 첫 번째 바로 탄지마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탄지마트라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은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개혁이 추진되는데, 이렇게 은혜 개혁을 갖다가 명칭을 붙인 이유는 누가 추진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술탄이 중심이 되어서 실시한 근대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술탄이 중심이 돼서 이룩한 근대화 운동이고, 이에 따라서 이때 구체적으로는 의회를 설립한다. 그리고 헌법을 제정한다. 이런 내용의 개혁이 추진이 되었더라.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 운동의 추진 과정 속에 술탄의 권한이 약화되죠. 그러자 오히려 술탄이 이 근대화 운동을 방해하게 됐고, 끝내 의회를 갖다가 해산을 갖다가 한다든지, 혹은 헌법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헌법을 갖다가 역시 정지를 갖다가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해가 이루어졌고, 이에 지식인들과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 청년 티르크당 혁명이 발생한다고 했죠. 청년 티르크당 혁명이
일어나서 누구를 물리쳤다? 술탄을 갖다가 술탄입니다. 술탄을 갖다가 제거하고 술탄을 갖다가 물리치고 다시 또 동일하겠죠? 의회를 설립하고 다시금 헌법을 부활을 시키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운동이 오스만 제국에서 일어났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네 번째. 이란이라는 나라를 볼 건데, 이란은 사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나라 이름이 카자르 왕국이었습니다. 카자르 왕국이었고 담배와 관련된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던 나라가 이 카자르 왕국이죠. 근데 19세기 때 이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이 접근을 하게 되냐면 영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이 접근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때 카자르 왕국의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에게 뭘 넘겨버리냐? 담배 독점 판매권을 넘기게 되죠. 책에는 담배 특허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뭐 담배 독점 판매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국에다가 담배 독점 판매권을 넘겨주게 되자, 이에 이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운동이 발발했다? 담배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이에 오히려 영국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후 이를 갖다가 배상하라 해서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었고, 영국이 이에 그에게 차관을 들여와서 이를 갖다가 갚는 과정 속에 또한 이란의 재정적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보게 됨으로써 이란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정 간섭을 또 영국에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헌혁명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헌혁명이 일어나서 이때 뭐 의회를 갖다가 수립한다든지 입헌군주제 국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지만 역시 영국의 방해로 끝내 실패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보면 서아시아의 민족운동까지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에는 그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혁명,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